제1장 로마의 탄생. 로마의 탄생은 신화와 전설이 얽힌 복잡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로마는 기원전 753년 두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세웠습니다. 그들의 출생에는 슬픈 사연이 있죠. 그들의 어머니 리아 실비아는 두 아이를 낳았으나 그들은 곧 왕의 명령에 의해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리아 실비아는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떠나보내기로 결심했고, 두 아이는 나일강에 띄워진 바구니 속에서 흘러가다가 로마의 한 지역에서 발견되어 늑대에게 길러집니다. 늑대는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죠. 그리고 이들은 두 형제의 전설을 뒷받침하는 영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장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자신들의 출생과 잃어버린 과거를 찾으려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여러 부족과 만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동료들을 모집합니다. 이들은 고대 이탈리아의 여러 부족과 연합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결국 로마의 기초를 세웁니다. 로물루스는 자신의 꿈에 따라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팔라티노 언덕에서 로마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죠. 레무스는 형이 세운 도시에 경쟁심과 질투가 생겼고 불화가 발생하며 결국 두 형제는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레무스는 로물루스에게 살해당하고 로마의 첫 번째 왕이 된 로물루스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힘을 쏟습니다. 로물루스는 로마를 공고히 하고 도시의 첫 번째 법과 제도를 제정하죠. 또한 그는 군사와 시민권을 강화하며 도시의 주민들을 늘리려고 주변 부족들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로써 로마는 점차 성장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원전 8세기 무렵 이탈리아의 주요 지역은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부의 평원지대에는 켈트족이, 중부에는 이탈리아 고유의 민족들이, 남부와 시칠리아에는 그리스인들이 식민지를 형성하고 있었죠.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켈트족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럽 대륙 전역에 흩어져 있던 강력한 전사 집단으로 고유의 언어와 문화가 있었죠. 그러나 켈트족은 이탈리아 중부의 원주민들과는 크게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중부 이탈리아는 로마의 중심지인 라티움 지방을 포함한 곳으로 이곳에는 라틴족을 비롯한 여러 이탈리아 부족이 거주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에트루리아인은 이 시기 가장 번성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에트루리아인은 이탈리아의 원주민들과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는 고대 이탈리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에트루리아인은 뛰어난 건축 기술과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중부 이탈리아를 지배했습니다. 한편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에는 그리스인들이 대거 이주해 식민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그리스 본토와 무역과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이었죠. 그리스 문명은 철학, 예술, 정치 체계에서 뛰어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들은 이탈리아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고유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로마가 세워지기 전 이탈리아는 여러 문명과 부족이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가는 다원적인 사회였죠.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이후 로마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내의 다양한 민족과 교류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독자적인 문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중심부에 자리한 라티움 지방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로마가 태어날 터전이자 이후 로마가 성장하며 이탈리아 전역을 통합하는 기반이 되죠. 그러나 기원전 8세기 당시 라티움은 그저 여러 작은 부족이 자리한 평범한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이탈리아의 다른 민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죠. 기원전 8세기의 이탈리아는 이러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혼재한 상태였고 로마는 이들 사이에서 태동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에트루리아인은 이탈리아 중부에서 강력한 문명을 형성한 민족으로 그들의 기원은 여전히 많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언어와 기원이 다른 이탈리아 민족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지만 에트루리아인들이 당시 이탈리아의 다른 민족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확고합니다. 에트루리아 문명은 주로 티베르강 북쪽의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농업과 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특히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뛰어났죠.
이들이 뛰어난 금속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무기와 장신구를 제작하면서 경제적 번영을 누렸고, 이로 인해 에트루리아는 주변 민족들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에트루리아인은 건축과 도시계획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돌을 쌓아 만든 거대한 성벽과 견고한 도시 구조로 유명했죠. 당시 그들이 건설한 도시들은 종교적, 군사적 중심지로 기능했으며 뛰어난 배수 시스템과 광범위한 도로망이 잘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이후 로마가 도시를 건설할 때 큰 영향을 주었죠. 에트루리아인의 종교는 로마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신들에 대한 숭배를 중시했으며 그들의 신앙체계는 여러 신이 각기 다른 영역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에트루리아의 도시들은 완전히 통합된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졌으며 도시마다 독자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국가들은 서로 연합과 경쟁을 반복하며 상호관계를 유지했죠. 에트루리아의 영향력은 단순히 그들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해양 세력으로도 발전했으며 이탈리아 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지중해 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페니키아, 카르타고와 활발히 교류했으며 특히 그리스 문명과 접촉하며 문화적 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의 미술과 철학은 에트루리아 문명에 깊이 스며들었고, 이는 로마가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로마가 아직 작은 도시국가였을 때 에트루리아는 로마를 지배하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의 초기 왕들 중 몇몇은 에트루리아인 출신이었다고 전해지며 이로 인해 로마의 정치적, 종교적 체계는 에트루리아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특히 에트루리아식 제도 중에서 로마에 깊이 뿌리내린 것은 왕이 종교의식을 주관하며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체계였습니다. 또한 에트루리아인의 장례 문화와 건축 양식 역시 로마 건축과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하지만 에트루리아 문명은 기원전 4세기경부터 점차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로마가 세력을 확장하며 에트루리아 도시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하면서 그들의 독립적인 문명은 로마에 흡수되기 시작했죠. 에트루리아는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으나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 통합의 물결에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에트루리아의 문화적 유산은 로마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죠. 그들이 로마에 전해준 종교의식, 건축기술, 정치제도 등은 이후 로마가 이탈리아를 통합하고 나아가 세계제국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에트루리아 문명은 로마 문명의 탄생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 무렵,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해양, 무역과 식민지 확장은 그리스 문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본토는 산악지형으로 농경이 어려웠고 인구 과잉이 문제로 떠오르자 그리스인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의 눈은 비옥한 땅과 온화한 기후를 가진 이탈리아 반도로 향했죠. 그리스인들은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섬에 걸쳐 많은 식민지를 세웁니다. 네아폴리스 지금의 나폴리, 시바리스, 타렌툼 지금의 타란토 등 많은 도시를 세웠고 이들은 그리스 본토의 문화와 정치 체제를 이식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농업, 특히 올리브와 포도 재배로 경제적 기반을 다졌고 해상 무역으로 이탈리아 내의 다른 민족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스 문명이 이탈리아 남부로 확산되면서 그리스인들의 문화적 영향력은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다른 민족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탈리아의 철학, 예술, 문학을 전파했으며 그리스식 민주정과 법률 체계도 이탈리아의 정치 발전에 영향을 주었죠. 특히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본받아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로마식으로 재해석합니다. 당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번영을 누렸지만 이내 내부 갈등과 외부의 위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죠. 기원전 5세기경 시칠리아 섬에서는 카르타고와 그리스 도시들 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으며 이탈리아 남부에서도 그리스인들과 이탈리아 민족들 간의 충돌이 잦았습니다. 특히 산악민족인 삼리움족과의 전쟁은 그리스 도시들에 큰 타격을 주었죠. 그리스인들이 남긴 문화적 유산은 로마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철학과 학문을 받아들였고 그리스식 건축 양식과 예술 작품을 모방했죠. 또한 그리스의 신화와 종교도 로마에 스며들어 로마 신화로 재구성됐습니다.
특히 그리스인들의 연극과 문학은 로마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로마의 정치 체계는 그리스 민주정의 영향을 받아 발전합니다. 결국 이탈리아의 그리스인들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패배했을지라도 그들의 문명적 가치는 로마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죠. 그리스의 학문, 예술, 철학, 정치 체계는 로마 문명과 융합되어 이후 서양 문명의 기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로마의 시조 로물루스는 기원전 753년에 로마를 건국한 전설적인 인물로 그의 이야기는 로마의 기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신화로 남아 있습니다. 로물루스의 출생과 성장 과정은 그리스 신화와 닮아 있어 이탈리아 반도의 그리스의 문화적 영향을 짐작하게 합니다. 로물루스와 그의 쌍둥이 형제 레무스는 알바론가의 왕족이었죠. 그들의 어머니 레아 실비아는 마르스 전쟁의 신의 아들이라는 예언을 받은 후 그들을 낳았지만 외조부 누미토르의 동생이자 권력을 찬탈한 아물리우스는 이 쌍둥이 형제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아물리우스는 왕위 계승을 막으려고 쌍둥이를 강물에 버렸으나 운명의 신들은 이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죠. 강가에 버려진 두 형제는 한 마리 암늑대에게 발견되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 후 두 형제는 목동 파우스툴루스에게 발견되어 양육되며 성장합니다. 성인이 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자신들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됐고 아물리우스를 무너뜨리고 외조부 누미토르를 다시 왕위에 올려놓았죠. 그 후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자신들만의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마르스의 축복을 받은 강변에 새로운 도시의 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쌍둥이 형제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도시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에서 의견이 갈렸고 결과적으로 로물루스는 레무스를 죽이고 홀로 도시의 왕이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로물루스는 로마의 유일한 시조가 됐죠. 도시를 건설한 후 로물루스는 로마의 초대 왕으로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초기에는 인구가 적고 대부분 남성들로 이루어진 상태였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로물루스는 인근의 부족, 특히 사비니족을 상대로 기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로물루스는 인근 부족들을 축제에 초대했고 사비니족 여성들을 납치해 로마의 아내들로 삼게 했죠. 사비니족은 이에 반발해 로마와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사비니 여인들이 중재에 나서 두 민족은 화해하고 하나로 융합됩니다. 로물루스는 왕으로서 로마의 기초를 세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는 로마의 초기 정치 구조를 마련하고 100명의 귀족을 선발해 원로원을 창설했습니다. 이 원로원은 로마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로 발전했으며 로물루스는 이를 통해 로마의 정치 체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로물루스는 군사적으로도 로마의 기반을 다졌죠. 그는 마르스의 아들답게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고 이 군대로 주변 부족들을 제압하며 로마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로물루스의 치세는 전설적으로 묘사되며 그는 로마의 발전을 이끌어낸 영웅적인 군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왕으로 오랜 기간 군림한 로물루스는 갑작스럽게 신비롭게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는 어느 날 로마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던 중 폭풍과 함께 사라졌고 이후 그가 전쟁의 신 마르스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갔다는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로물루스의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는 후대의 로마인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심어주었고 로마가 영원히 번영하리라는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로마의 제2대 왕 누마는 로물루스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인물로 그의 통치 기간은 기원전 715년부터 673년까지로 알려져 있죠. 누마는 로마의 전쟁과 군사적 업적을 중시하던 로물루스와는 달리 평화와 종교를 중시하는 성향의 왕이었죠. 그는 로마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친 법과 제도를 정립해 로마가 단순한 군사적 도시에서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누마는 출생부터가 특별했습니다. 그의 고향은 아르데아로 지혜와 신비로 알려진 제사장의 후예로 로마의 첫 왕인 로물루스와는 대조적인 인물이었죠. 누마는 로마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여러 신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자신이 신의 뜻을 받드는 왕임을 자처했습니다. 그의 통치 철학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었고 전쟁을 피하는 것이었죠. 그는 즉위하자마자 로마의 종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여러 신전과 제단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누마는 로마 신들의 수호와 신앙을 중요시하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와 의식을 정립했죠. 이로 인해 로마는 더 이상 무작정 전투를 벌이는 도시가 아니라 신의 축복을 받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 로마는 평화를 추구하며
주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누마는 종교적인 법령을 통해 로마의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그는 제사장 개념을 도입해 신전의 운영과 제사의식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제공했죠. 그는 또한 정월 제사와 같은 중요한 축제를 도입해 시민들이 종교적 신념을 기리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로마 시민들에게 신앙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 사회적 결속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누마의 시대는 로마가 종교적 의식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내적인 안정과 단결을 이루는 시기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누마의 평화적 통치에도 외부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했죠. 누마는 이러한 외적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그의 신념은 전쟁보다는 외교와 협상을 통한 평화를 선호했습니다. 그는 주변 부족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신의 의도를 따라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죠. 누마의 통치 아래 로마는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고 외부의 침략에 대한 방어를 위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로마의 기초를 다진 중요한 시기로 평가받으며 그의 지혜와 종교적 통찰력은 후에 로마 사회가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됐습니다. 로마의 제3대 왕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는 누마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인물로 기원전 673년부터 641년까지 로마를 통치했죠. 툴루스는 전쟁과 군사적 업적을 중시하는 왕으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로마는 주변 부족들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합니다. 그는 로마를 좀 더 강력한 군사국가로 만드는데 주력했으며 이러한 그의 통치 스타일은 로마의 성격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툴루스는 전쟁의 왕으로 불릴 만큼 군사적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었죠. 그의 통치 초기 로마는 아르데아와 치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러한 승리는 로마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켰고 다른 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됐죠. 툴루스는 군대를 재편성에 훈련시키고 새로운 전술을 도입해 전투에서 우위를 확보합니다. 그는 로마 시민들을 군인으로 모집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을 늘림으로써 군사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의 도시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제도 확립에도 노력을 기울였죠. 그는 로마 시민들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제도를 도입합니다. 특히 그는 로마의 건축과 도시 계획에 중점을 두었으며 새로운 건물과 성벽을 세워 로마의 방어력을 강화했죠. 그러나 그의 군사적 성향은 때때로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죠.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전쟁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툴루스의 통치에 불만을 표출합니다. 하지만 툴루스는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보다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통치하죠. 이러한 강압적인 통치는 로마의 정치적 긴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툴루스는 또한 로마의 외교적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주변 부족들과의 동맹을 형성하며 적대 세력과의 전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죠. 그는 자신의 군사적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부족들에게 로마의 힘을 과시하며 동맹 관계를 통해 로마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외교적 전략은 로마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죠. 그러나 그의 통치 말미 툴루스는 자신의 군사적 성공에 자만하게 됩니다. 그는 지나친 전투와 확장을 추구하며 주변 부족들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가하게 됐고 이는 결국 로마와 주변 부족들 간의 갈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툴루스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전투를 선택했으나 이는 로마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는 결국 그의 전투적 성향과 외교적 실패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전쟁 중에 사망한 그는 로마 역사상 가장 전투적이고 강력한 왕 중 하나로 기억되지만 그의 통치 방식이 가져온 갈등과 문제점들은 후대의 왕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됐습니다. 제4대 왕 안쿠스 마르티우스는 툴루스 호스틸리우스의 뒤를 이어 기원전 641년부터 617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인물로 그의 통치 아래 로마는 전쟁과 외교,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이룩하게 됩니다. 안쿠스는 툴루스의 군사적 유산을 이어받아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평화로운 외교 관계를 통해 로마의 영토 확장에 주력했죠. 안쿠스는 전쟁과 외교를 동시에 잘 수행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군사적 배경을 가진 아버지와 신성한 여신인 그의 어머니 덕분에 태어났으며 이러한 배경은 그의 통치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의 통치 초기, 안쿠스는 먼저 인근 부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로마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사적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외교적 방법으로 주변 세력과 관계를 개선하려 했죠. 안쿠스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로마의 도시를 확장하고 방어시설 강화에 주력합니다. 그는 새로운 성벽과 방어시설을 건설해 로마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죠. 특히 타르퀴니우스의 성벽을 개선해 로마의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제방을 쌓아 티베르강의 범람을 방지하고 로마의 농업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죠. 안쿠스의 통치 아래 로마는 군사적 성공과 외교적 승리를 통해 점차 주변 지역으로 영향력을 넓힙니다. 그는 고대 이탈리아의 여러 부족과 치른 전투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로마의 입지를 확고히 했죠. 특히 사비니족과 치른 전투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로마의 군사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말기에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이 심화됐죠. 주변 부족들이 로마의 팽창에 반발하며 전투를 일으켰고 안쿠스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로마의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고 통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죠. 안쿠스는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려고 군사력을 동원했지만 오히려 로마 시민들의 저항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고대 로마의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강력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통치의 마지막에는 불만과 갈등이 심화되어 역사 속에서 복잡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는 로마의 제5대 왕으로 기원전 616년부터 578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타르퀴니아 출신으로 역사상 최초로 선거운동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타르퀴니우스는 아버지가 에트루리아의 귀족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질과 외교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죠. 그는 로마에 도착한 이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로마의 권력을 강화하고 귀족 사회에서 입지를 다집니다. 그러나 그의 등장은 단순한 귀족의 후계가 아닌 왕위에 오르기 위한 정치적 게임의 시작을 알렸죠. 그는 왕위를 차지하려고 최초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당시 로마는 군사적 지도자가 필요했으나 타르퀴니우스는 자신의 출신 배경과 함께 매력적인 정책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죠. 그는 민중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통치 계획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과시하며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쌓아갔죠. 그의 선거운동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타르퀴니우스는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른 이후 그는 즉각적으로 그의 정책을 실행에 옮겼죠. 타르퀴니우스는 로마의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건축물 건설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그는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도입했죠. 타르퀴니우스는 로마의 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협력을 통해 통치를 안정시켰다. 그는 외교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주변 부족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 동안의 정책과 행보는 일부 귀족들 사이에서 불만을 사기도 했죠. 그는 상류층과 민중 간의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했으나 내부의 긴장감은 후에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는 로마의 정치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남습니다. 그의 통치와 선거운동은 로마의 정치 시스템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후에 이어지는 왕들과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타르퀴니우스는 단순한 왕이 아닌 정치적 전략가로서 로마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로마의 제6대 왕으로 기원전 578년부터 535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출신 배경이 독특한 인물로 원래 노예의 아들이었죠. 그러나 그의 지혜와 능력 덕분에 로마의 왕위에 오릅니다. 세르비우스의 통치 아래 로마는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세르비우스는 왕위에 오르기 전 태양의 신과 관련된 예언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예견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으나 신의 가호로 귀족 가정에서 양육됐고 로마의 정치와 사회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는 통치 기간 동안 왕권을 공고히 하고 로마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죠.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로마의 계급 구조와 정치 시스템을 개혁한 것입니다. 세르비우스는 시민권을 부여받은 남성들을 기준으로 인구를 세분화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 체계를 수립하죠. 그는 각 계층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좀 더 균형 잡힌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업과 무역을 장려했습니다. 로마의 도로와 인프라를 확장하고 상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죠. 이러한 경제적 조치는 로마가 점차적으로 부유해지는데 기여했으며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세르비우스의 통치는 또한 종교와 문화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여러 신전에 대한 경배를 촉진하고 제사장 제도를 강화해 신앙으로 시민들이 결속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귀족들 사이에서 반발을 일으켰고 이는 결국 그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세르비우스의 사위인 타르퀴니우스는 왕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으나 그에 대한 반대 세력도 커졌습니다. 그의 통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르비우스는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귀족층을 형성하고 이들과의 연합을 통해 자신을 지지할 세력을 확장했죠. 그러나 결국 세르비우스는 자신의 정치적 적에게 암살당합니다. 그의 죽음은 로마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며 이후의 권력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타르퀴니우스는 로마의 마지막 왕으로 기원전 534년부터 509년까지 통치했죠. 그는 세르비우스 툴리우스의 후계자로 그가 재위하는 동안 로마는 그의 전제적 통치와 과도한 자아로 인해 혼란을 겪습니다. 타르퀴니우스의 통치는 그의 거만함과 폭정으로 인해 불만을 초래하며 결국 로마 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죠. 타르퀴니우스는 본래 에트루리아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의 출신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적 힘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죠. 그는 전임자인 세르비우스 툴리우스의 개혁을 무시하고 귀족들과 평민들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그의 통치하에 로마는 군사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타르퀴니우스는 외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충성심을 보이지 않는 자는 무자비하게 처벌했으며 이는 많은 적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죠. 그의 포갑적인 정책은 로마 시민들에게 두려움과 불만을 초래했으며 고립된 통치를 하게 만듭니다. 결국 타르퀴니우스는 자신의 통치에 대한 반발이 커짐에 따라 외교적 위기와 내란에 직면하게 되죠. 로마의 귀족들과 평민들은 그를 몰아내려고 비밀리에 결속했고 타르퀴니우스의 폭정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죠. 이러한 갈등 속에서 타르퀴니우스는 자신의 세력을 지키려고 군사적 조치를 단행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미 그의 통치에 신뢰를 잃었고 그의 군대마저도 불만이 컸습니다. 결국 로마의 귀족들과 시민들은 타르퀴니우스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쫓아내기 위한 혁명을 일으켰죠. 그 결과 타르퀴니우스는 로마를 떠나야 했고 그의 망명은 로마 역사에서 군주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죠. 그의 추방 후 로마는 왕정 체제를 버리고 공화국 체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타르퀴니우스의 통치는 권력을 남용한 군주의 전형으로 여겨지며 그의 폭정은 로마가 민주적 정치 체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그리스의 시찰단 파견. 로마가 공화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로마는 공화국 체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그리스의 정치, 경제, 군사 체계를 연구하고자 했죠. 기원전 5세기 중반 로마는 그리스의 시찰단을 파견해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로마 정치 체제에 통합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 시찰단은 로마의 여러 귀족과 젊은 정치가들로 구성되어 그리스의 각 도시국가를 방문했죠.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코린토스와 같은 주요 도시들은 시찰단의 주요 목적지였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그들의 정치 체제와 시민 참여의 방식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었죠. 스파르타는 군사적 강국으로 그들의 전투 훈련과 사회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로마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리라 여겼습니다. 시찰단은 아테네에서 페리클레스의 시대를 경험하며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정치 체계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며 이를 로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죠.
스파르타에서는 군사 교육과 사회적 구조를 관찰합니다. 스파르타는 전투와 훈련에 집중하는 강력한 전사 사회로 시민들이 군사 훈련으로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죠. 이들의 군사적 조직과 훈련 방식은 로마 군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스파르타의 무장 전사들은 로마 군대의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지며 로마의 군사적 전통에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찰단은 그리스의 예술과 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스의 조각과 건축, 연극 및 문학은 로마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로마는 이러한 예술적 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발전시키기로 결심하죠. 시찰단은 특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에 매료됐으며 이들의 철학이 로마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논의했습니다. 결국 그리스 시찰은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며 로마가 고대 문명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발전시키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형태로 재구성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의 역사에서 그리스 문명은 단순한 외래 문화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로마가 공화국으로 이행하면서 그리스 문명은 정치, 철학, 예술,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로마 사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영향은 로마의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스 문명은 주로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토스와 같은 도시국가들에서 꽃피웠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며 국가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죠. 이곳에서는 법률, 정치,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 문명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흡수했으나 그들의 방식은 조금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로마는 원로원과 민회라는 제도를 통해 귀족과 평민의 권리를 조화롭게 조절하며 정치체제를 운영했죠. 이는 그리스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로마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예술은 로마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스의 조각과 건축 양식은 로마 건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로마의 신전과 공공건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리스의 조각가들이 만든 인물상은 로마에서도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여겨졌고 이들은 인간 형태의 사실적 표현에 뛰어난 기술을 보였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예술적 유산을 계승하며 발전시킵니다. 그리스 문명은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유클리드, 히파르쿠스와 같은 학자들은 수학과 기하학, 천문학에 대한 기초를 다졌죠. 로마는 그리스의 과학적 성과를 수용하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로마 제국의 행정과 군사 전략을 발전시킵니다. 특히 로마의 도로 건설과 건축 기술은 그리스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이는 로마 제국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국가 중 하나로 민주주의의 발상지이자 문화, 철학, 예술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죠.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승리로 강력한 해양 세력으로 부상하며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아테네의 시민들은 이곳에서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죠. 아테네의 정치체제는 직접 민주주의로 모든 남성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대한 철학자들이 등장했다. 특히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강조하며 대화를 통한 진리 탐구를 중시했죠. 그의 사상은 아테네의 시민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이는 민주적 사고의 기초가 됐습니다. 또한 아테네는 과학과 수학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피타고라스와 유클리드 같은 수학자들은 기하학의 기초를 세웠고 이는 후에 로마에서도 널리 활용됐죠. 아르키메데스와 같은 과학자들은 물리학과 기계공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아테네는 과학적 탐구의 장으로도 자리매김했습니다. 아테네의 군사적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이 전쟁은 그리스 세계의 균형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쟁 결과 아테네는 패배했고 이는 그들의 민주주의와 세력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문화적 유산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로마로 이어졌고 이후 유럽 문화의 기초가 되죠.
결국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의 상징으로 로마가 공화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치적, 문화적 기초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로 군사적인 힘과 철저한 훈련으로 유명하죠. 스파르타의 독특한 사회 구조와 문화는 그들을 그리스 전역에서 독특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스파르타는 기원전 8세기경부터 시작해 강력한 군사사회로 성장했으며 그들의 모든 활동은 군사적 목적을 중심으로 조직됐죠. 스파르타의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이 7세가 되면 시작됐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공동체에서 자라며 극한의 환경 속에서 강인한 정신과 체력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스파르타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오랜 기간 동안 혹독한 시험을 통과해야 했죠. 스파르타는 전쟁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유명했으며 그들의 군대는 그리스 전역에서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죠.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철저한 훈련과 규율을 바탕으로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영향력은 아테네와의 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두 도시국가는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스파르타는 전통적인 군사 사회를 유지하며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했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문화적 발전의 위기를 느낍니다. 이러한 긴장은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이어져 스파르타가 아테네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결성하게 되죠. 스파르타의 군사적 우위와 교육 시스템은 로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는 스파르타의 군사 전통과 훈련 방식을 참고해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게 되죠. 로마의 군대는 스파르타의 군사적 규율과 훈련 방식을 바탕으로 발전했고, 이는 로마 제국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 간의 일련의 군사적 충돌을 의미하며 이 전쟁은 그리스 세계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기원전 5세기 초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롯한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는 공동의 적인 페르시아에 맞서 단결하게 됩니다. 전쟁의 발단은 기원전 499년에 발생한 이오니아 반도의 반란에서 시작됩니다. 이오니아의 도시들은 페르시아의 압제에 저항하며 독립을 선언했고, 그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테네는 지원군을 파견해 이오니아 반란을 도왔죠. 그러나 이 전쟁은 페르시아 제국의 대군에게 신속하게 진압됐고,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에 대한 보복을 계획합니다. 기원전 490년 다리우스 왕은 본격적으로 그리스를 침공하기로 결정하고 대군을 이끌고 마라톤에 도착하죠. 그리스 연합군은 아테네 시민군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스파르타는 그들의 전통적인 군사력으로 지원했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의 군대는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고 기적적으로 승리해 그리스의 자주성을 지켜냈죠. 이 전투에서 아테네의 군대는 전략적인 위치와 전술적인 기동으로 페르시아 군대를 크게 무찔렀습니다. 마라톤 전투의 승리는 그리스의 단결을 상징하며 아테네는 이 전투를 통해 더욱 강력한 군사적 위상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죠. 다리우스는 후계자인 크세르크세스에게 전쟁을 계속하도록 지시합니다.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스는 대규모의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스를 재침공하죠. 이때 스파르타의 전사인 레오니다스 왕이 이끄는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은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 싸웁니다. 이 전투는 테르모필레에서 벌어졌으며 스파르타 군대는 비록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그리스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연합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스 연합군은 해상에서 아테네의 지휘 아래 페르시아 함대를 상대로 싸웠고, 이로 인해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의 해군을 크게 무찌르며 그리스 전역의 해양 안전을 확보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연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이후 아테네는 동맹을 형성해 델로스 동맹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는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에서 주도권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며 그들의 문화와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게 되죠. 반면 페르시아 제국은 이러한 전쟁을 통해 그리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연합을 촉진하고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아테네는 그리스의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후에 로마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그리스 세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며 패권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그리스를 대표하는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로 성장했죠. 아테네의 패권은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승리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마라톤 전투와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는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단결을 촉진하고 아테네는 그리스의 해상 군사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 이후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며 이 동맹의 중심 역할을 맡죠. 델로스 동맹은 아테네의 해군력을 기반으로 해 그리스의 해양 안전을 확보하고 아테네의 경제적, 군사적 힘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페리클레스의 지도 아래 더욱 발전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했고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테네의 시민들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아테네의 패권은 외부의 적과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기도 했죠. 아테네의 확장주의 정책은 다른 도시국가들과의 갈등을 야기했고 특히 스파르타와의 대립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원전 431년에 시작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의 힘을 약화시키고 내전과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테네는 초반에는 유리한 전투를 치르지만 점차 스파르타의 동맹국들과의 연합과 전쟁의 피로로 인해 패배하게 됩니다. 아테네의 패권은 결국 기원전 404년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고 이는 아테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됐죠. 그러나 아테네의 문화적 유산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로마의 발전에 큰 자산이 됩니다. 기원전 5세기 중반 아테네는 페리클레스라는 걸출한 지도자 아래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황금기를 맞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도시를 번영하게 하며 그리스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만든 주역이죠. 그는 정치가이자 장군으로서 전쟁과 평화 양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아테네를 패권 국가로 성장시켰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집권하던 시기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평등한 참여를 강조하며 모든 아테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죠. 그가 이끄는 민주주의 아래 아테네는 강력한 해상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델로스 동맹을 통해 해군력을 확장한 아테네는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델로스 동맹의 제정을 통해 경제적 번영도 이뤄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이죠. 이 건축물은 아테네의 문화적 위대함을 상징하는 걸작으로 오늘날에도 그리스 문명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문화적 부흥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아테네는 예술,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룹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의 정책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의 집권 기간 동안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오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 초반에는 아테네의 해군력이 우세해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아테네 시민들의 피로감과 전염병 등이 겹치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기원전 429년에 발생한 전염병은 아테네 인구의 약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페리클레스 역시 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게 되죠. 페리클레스가 죽은 후 아테네는 정치적 혼란과 군사적 패배로 점차 쇠락합니다. 그의 사후 아테네는 내분과 함께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그리스 세계에서 패권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페리클레스 시대는 아테네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빛났던 시기였죠. 이 시기는 그리스 역사에서 아테네의 황금기라 불리며 현대까지도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알게 된 것은 단순한 문화적 접촉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죠. 로마는 그리스 문명을 접하면서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치체제를 배우게 됐고, 이는 로마가 공화국으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중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로마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죠.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철학적 사고는 로마의 정치 체계에 큰 영감을 주었고, 스파르타의 군사적 전술과 훈련 방식은 로마 군대의 조직과 운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정치 체계를 참고해 자신만의 민주적인 요소를 갖춘 공화국 체제를 확립했죠. 이 과정에서 로마는 그리스의 여러 정치적 사고를 채택하고 변형시키며 독특한 로마적 해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접하면서 예술과 건축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조각과 건축 양식을 모방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전시켰으며, 이는 후에 로마의 웅장한 건축물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로마의 호기심은 학문과 철학의 발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학자들을 초대해 그들의 사상과 지식을 배우려 했고, 이러한 과정은 로마의 교육 체계와 지식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죠. 또한 로마의 공공도서관과 학원 설립은 그리스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로마가 그리스를 알고 난 뒤 그 문화는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발전뿐만 아니라 예술과 철학,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이로 인해 로마는 단순한 군사 강국이 아닌 문화를 아우르는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를 통해 로마는 고대 문명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고 이후 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연 겁니다. 로마의 귀족, 즉 파트리키는 초기 로마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계층으로 그들의 영향력은 로마의 정치, 경제, 군사 전반에 걸쳐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로마의 사회 구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며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는 경향을 보였죠. 파트리키는 로마의 공공정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원로원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원로원은 로마 정치의 심장부로 귀족들은 이곳에서 정권을 쥐고 권력의 균형을 유지했죠. 귀족 출신의 정치가는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며 시민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귀족들은 로마의 모든 정치적 상황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의 권력은 항상 시민들, 즉 플레브와 갈등을 동반했습니다. 로마의 일반 시민들은 귀족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플레브들은 불만을 품고 귀족들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로마 사회에서는 계급 간의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나중에 로마 정치에서 귀족과 평민 간의 권력 투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 그들은 가족 간의 결혼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자녀들에게 귀족적인 지위를 물려주었고, 둘째, 정치적 동맹을 형성해 서로의 권력을 지지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정치적 유대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결혼과 동맹 관계는 로마 사회의 정치적 복잡성을 더하고 귀족 사회의 권력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귀족들은 경제적 불안정과 외부의 압력에 시달렸습니다. 로마는 주변 국가와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전쟁 비용과 내부의 경제적 문제들은 귀족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귀족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자원을 동원하고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했죠. 결국 로마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개혁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귀족들이 권력을 나누는 대신 플레브들의 권리와 정치적 참여를 인정하게 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족들은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재조정하고 공화국 체제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게 되죠. 로마의 귀족들은 초기에는 고립적인 집단으로 존재했지만 점차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유연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의 정치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고 궁극적으로 로마의 공화국 체제 형성에 큰 기여를 합니다. 기원전 4세기 중반,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중심에서 강력한 도시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로마의 성장은 주변 국가들의 위협을 동시에 불러일으켰고 그중 가장 심각한 위협은 켈트족의 침입이었죠. 켈트족은 전투에 능숙한 민족으로 그들의 출현은 로마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켈트족의 침입은 특히 기원전 390년에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때 그들은 로마의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죠.
로마군의 방어를 뚫고 시가지를 습격하며 무자비한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의 안전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켰죠. 로마의 지도자들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로마 군대는 그들의 전술을 새롭게 재편성하고 켈트족의 기병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죠. 특히 로마군은 보병 중심의 전투 방식에서 벗어나 기동성을 중시하는 전술로 변화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군사 조직의 재편성과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켈트족의 침입은 단순한 전쟁의 연대기뿐만 아니라 로마가 군사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죠. 로마인들은 이 위기를 통해 단결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그들의 군사적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는 켈트족의 침입을 극복하고 그들의 뿌리를 뽑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로마인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죠. 켈트족의 침입 이후 로마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다지며 동맹을 형성하고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는 그들의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수완도 더욱 발전시키죠. 로마는 이제 단순한 도시국가에서 강력한 연합체로 성장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결국 켈트족의 침입은 로마가 공화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시험대가 됐으며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죠. 이처럼 켈트족의 침입은 로마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됐고 로마가 더 강력하고 통합된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원전 4세기 중반 그리스는 전성기를 지나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스는 한때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같은 강력한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진 세계의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였죠. 그러나 이러한 도시국가들은 서로의 갈등으로 인해 약화됐습니다. 특히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원전 431-404은 그리스의 힘을 크게 소모하게 만든 전쟁이었죠. 전쟁의 결과 아테네는 패배하고 그들의 해상 제국은 붕괴됐으며 스파르타는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경제적, 정치적 피로로 인해 그리스 전체의 통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쟁 후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서로 간의 불신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는 외부의 적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부상했고 그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통합해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시키려 했죠. 필리포스는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아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물리치며 그리스의 주도권을 손에 넣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고 전통적인 독립국가로서의 힘을 잃게 되죠. 로마는 이러한 그리스의 쇠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와 정치 체계에 매료됐고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그리스 지역으로 확장하기 시작하죠. 로마의 군사력은 점점 강화됐고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로마의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146년 카르타고와의 제3차 전쟁 후 그리스 지역으로 진출해 고대 그리스 문명의 유산을 대폭 차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의 쇠퇴는 단순한 정치적 붕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죠. 로마는 이 과정에서 그리스 문명의 유산을 계승하며 더욱 발전하게 됐고 이는 로마가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기반이 됐습니다. 기원전 5세기 중반 당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여러 강력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트루리아인과의 갈등이 심각했으며 이들의 공격은 로마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었죠.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 이러한 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강한 연대의식이 있었고 이는 로마의 저항력과 전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로마의 정치 체제는 초기에는 왕정이었지만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귀족과 평민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왕정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평민들은 점차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기원전 494년 평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세미티움 언덕으로 피신합니다. 이는 로마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평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단합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지만 결국 귀족들은 평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죠. 이를 통해 평민들은 호민관이라는 정치적 직위를 얻었고
이는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호민과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평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발전은 로마의 공화국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로마는 또한 외부의 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기원전 396년 로마는 에트루리아의 도시 베이니움을 정복함으로써 북쪽으로 확장을 이뤘고, 이는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죠. 이러한 군사적 성공은 로마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고 동시에 평민과 귀족 간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전투에서의 성공을 통해 다양한 부족과의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로마는 동맹국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지지를 얻었고, 이는 로마의 정치적 및 군사적 힘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가 됐죠. 결국 로마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화국으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이는 이후 로마 제국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세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된 정치체제를 확립합니다. 기원전 451년에 로마는 법률을 성문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는 12개의 표제로 구성된 12표법을 제정하죠. 이 법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의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2표법은 귀족의 권력을 제한하고 평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토대가 됐으며, 이후 로마 법체계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평민들은 전쟁에서의 공로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군 복무를 통해 로마의 발전에 기여한 평민들은 그들의 요구가 무시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였고, 이는 정치 개혁의 원동력이 됐죠. 특히 군대에서의 리더십 경험은 평민들의 정치 참여에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원전 387년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내부의 혼란을 겪습니다. 이 패배는 로마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로마는 새로운 정치적 안정성을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평민들은 연합해 더 큰 정치적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궁극적으로 로마의 정치 시스템을 더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죠. 정치개혁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기원전 367년의 리스키법 제정이었습니다. 이 법은 귀족과 평민 간의 권력 균형을 이루고 평민에게도 고위공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었죠. 이는 평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로마 사회의 계급구조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정치개혁은 로마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외부의 적들에 맞서 싸우는 힘을 키우는 데 기여했죠. 로마는 이제 단순한 도시국가를 넘어 강력한 정치체제를 갖춘 국가로 성장하게 됐으며, 이러한 과정은 로마 제국의 기초를 다지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로마의 정치체계는 크게 세 가지 주요 기구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는 원로원, 둘째는 민회, 셋째는 집정관이죠. 원로원은 귀족으로 구성된 의회로 정치적 의사 결정과 법률 제정, 외교 정책 수립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종신직으로 임명되며 국가의 정책을 지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이들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를 지닌 파트리키 계층 출신이 많아 공화국 초기에는 귀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둘째, 민회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법률 제정과 주요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법률을 제정하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죠. 민회의 역할은 귀족의 권력을 견제하고 평민의 목소리 반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평민들이 참여하는 기구로서 민회는 공화국의 민주적 요소를 강화하는 기초가 됐죠. 셋째, 집정관은 로마의 최고 행정관으로 원로원과 민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집정관은 매년 2명이 선출됐으며, 이들은 각자 1년의 임기를 가지며 국가의 군사, 외교, 법률 업무를 총괄했죠. 집정관의 권한은 막강했지만 2명이 동시 존재해 서로를 견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독재적인 권력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집정관의 권한은 특히 전시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전시에는 특별히 독재관이 선출되어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정치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권력의 분산이었죠. 귀족인 파트리키와 평민인 플레부스 간의 권력 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 수단이 마련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의 정치 체계는 귀족과 평민의 갈등 속에서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공화국 체제로의 전환은 로마가 단순한 도시국가를 넘어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됐으며, 정치적 참여의 원칙은 후에 로마가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대제국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공화국 시대에 접어든 로마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건축물들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건축물들은 로마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먼저 로마의 중심에는 포rum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포rum은 로마 시민들이 모여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도시의 심장부 역할을 했죠. 이곳은 원로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민회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포rum은 단순한 시장이나 회의 장소가 아니라 로마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공간의 역할을 했죠. 포rum을 둘러싼 여러 건축물은 각기 다른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며 로마의 정치적 상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센트룸이라고 불리는 원로원 회의소는 원로원이 회의를 진행하는 중요한 장소로 로마의 정치적 권력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죠. 이곳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과 법률 제정이 이루어졌고, 로마의 귀족들이 모여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심지로 기능했습니다. 이외에도 로마는 세 가지 주요 건축 요소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기념물은 로마의 영웅과 업적을 기리려고 세웠죠. 예를 들어 로마의 전쟁 영웅을 기리기 위한 개선문을 세워 시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불어넣었습니다. 둘째, 신전은 로마의 종교적 신념과 권위를 반영하는 건축물이었으며 정치적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신전들은 단순히 종교적 기능을 넘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죠. 셋째, 공공건물들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세워졌으며 로마의 도시 계획과 공공 서비스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로마는 도로, 하수도, 수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도시 생활의 질을 높였죠. 이러한 공공건물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로마의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의 정치 건축은 그 자체로 권력의 상징이자 사회적 가치의 구현이었죠. 이러한 건축물들은 로마의 역사적 사건과 개인의 삶을 연결짓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으며, 로마가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됐습니다. 로마의 건축물들은 단순히 도시의 풍경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한 것입니다. 로마 연합의 기초는 바로 로마 시민과 이탈리아의 여러 부족 간의 동맹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협력하는 관계를 맺었죠. 이탈리아 반도의 다양한 민족들이 로마와 동맹을 맺게 된 배경에는 로마의 군사적 우위와 정치적 안정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주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이 과정에서 정복한 민족들에게 로마의 보호를 약속하며 동맹을 체결했죠. 이러한 연합은 로마의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은 각 부족들의 전사들을 로마 군대에 편입시키고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로마 연합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시민권의 부여였죠. 로마는 동맹국들에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고, 이는 그들에게 큰 영예로 여겨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 이는 다른 부족들로 하여금 로마와 동맹을 선호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시스템은 로마의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 로마의 지배력을 확립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하지만 로마 연합은 언제나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죠. 여러 민족 사이의 갈등과 경쟁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의 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제국에 흡수되는 것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기를 원했죠. 이러한 요구는 로마의 중앙 권력과의 마찰을 일으켰고 종종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로마는 정치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로마의 정치인들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그들의 요구와 불만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죠. 이 과정에서 로마는 법률을 제정하고 민회와 같은 정치적 기구를 통해 다양한 민족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마는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연합의 일체감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로마 연합의 성공적인 운영은 공화국이 더는 단일 도시국가가 아닌 강력한 연합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죠. 이로 인해 로마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까지 그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었고, 결국 로마는 지중해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로마의 길 건설은 기원전 4세기경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는 로마가 주변 지역과의 연합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와 일치하죠. 초기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도로가 건설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합니다. 로마의 도로망은 정밀한 설계와 강력한 건축 기술로 이루어져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의 군대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국의 방어와 공격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죠. 가장 유명한 로마의 길 중 하나인 아피아 가도는 로마와 남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는 로마의 원로원과 평민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업적 이익을 위한 무역의 길로도 기능했죠. 아피아 가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위엄을 상징하는 중요한 경로로 여겨졌습니다. 도로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농산물과 자원을 로마로 수송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도로는 또한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됐죠. 로마의 길을 따라 여러 민족과 문화가 만났고, 이는 로마 문화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여행자와 상인들이 로마의 길을 이용하며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전파했고, 이는 로마 제국의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했죠. 이러한 교류는 로마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닌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도로망은 또한 군사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죠. 로마군은 도로를 통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고, 필요한 보급품을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됐죠. 제국이 확장됨에 따라 로마의 길은 단순한 도로에서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길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길에는 도전과 어려움도 존재했죠.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방의 반란이나 외부 침입자들로 인해 도로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는 군대를 파견하거나 지방 관리들을 통해 도로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했죠. 결국 로마의 길은 로마 제국의 근본적인 기초가 됐습니다. 도로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였죠. 로마의 길은 지역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로마의 위력을 과시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처음에는 한정된 계층, 즉 귀족과 자유민들에게만 부여됐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은 정치적 권리가 있었고 공공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러나 초기의 시민권 개념은 점차 확장됐고 더 많은 인구가 로마 시민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반도에 사는 도시국가의 주민들은 로마의 힘이 성장하면서 시민권을 부여받기를 원했죠. 기원전 5세기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시민권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평민들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권을 얻기 위해 강력한 저항을 보였고, 이는 로마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죠. 시민권의 확대는 로마의 군사적 성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정복전쟁을 통해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시작했죠. 로마의 시민권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 권리가 아닌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게 됐습니다. 로마 시민이 된 사람들은 상업과 군사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이는 로마의 힘을 더욱 공고히 했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로마는 점차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발전합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로마 제국의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했죠. 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지위에 그치지 않고 로마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민권의 개념은 단지 로마의 시민이라는 신분을 넘어 로마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포함하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의 마지막 단계는 기원전 1세기, 즉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에 이르러 대대적으로 확대됐죠. 카이사르는 전투에서의 공로에 따라 많은 병사와 동맹국에게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로마의 정치적 기반을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로마는 단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됐고, 이는 후에 제국으로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삼리움족은 기원전 5세기경부터 로마의 세력 확장에 큰 저항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삼리움족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전사들로 알려져 있었고 그들의 군사력은 로마에게 큰 위협이 됐죠. 특히 그들은 산악지형에서의 전투에 능숙해 로마 군대와 치르는 전투에서 종종 우위를 점하곤 했습니다. 삼리움족과 로마의 갈등은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됐죠. 초기에는 서로 간의 교역과 동맹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점차 로마의 팽창 정책과 삼리움족의 자주성이 충돌하게 됩니다. 로마가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삼리움족의 땅도 포함되자 그들은 강력한 저항을 시작했죠. 기원전 343년에 시작된 삼리움 전쟁은 이러한 갈등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첫 번째 삼리움 전쟁에서는 로마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삼리움족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로마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를 조직하고 전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술을 발전시켰죠. 이러한 과정에서 삼리움족은 강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다른 부족들과 협력해 로마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 삼리움 전쟁은 기원전 326년부터 304년까지 이어졌으며 이 전쟁은 로마와 삼리움족 간의 가장 치열한 갈등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이 전투에서 삼리움족은 그들의 전략적 지형을 활용해 로마 군대를 여러 차례 패배시켰고 로마는 전투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삼리움족은 전투의 주도권을 잡았고 로마는 결국 그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리움족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죠. 로마는 군사적 경험과 자원을 축적하면서 새로운 전술과 전략을 개발했고 그들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로마는 삼리움족과 치른 전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조직력과 훈련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러한 경험은 이후 전투에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로마는 기원전 290년에 삼리움족을 정복합니다. 로마는 삼리움족의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의 영토를 점령하고 지역 주민들을 로마 시민으로 편입시켰죠. 이러한 과정은 삼리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지만 로마는 이를 통해 군사적 힘을 더욱 강화하고 안정적인 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후반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북부와 중부 지역을 정복하며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죠. 그러나 남부 이탈리아, 특히 그리스 식민지들은 여전히 그들의 문화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들은 강력한 해군력을 지니고 있어 로마의 팽창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의 중요한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부유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러한 도시들 중 대표적인 곳은 타렌툼과 같은 해안 도시들이었습니다. 타렌툼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로서 뛰어난 군사력과 상업적 네트워크를 통해 로마와 갈등을 피할 수 없었죠. 로마의 세력이 남부로 확장하면서 두 문화 간의 갈등은 심화됐습니다. 기원전 280년 로마와 타렌툼 간의 갈등이 격화되자 타렌툼은 마그나 그라에키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것은 전설적인 그리스의 장군 필리포스가 아닌 바로 에피루스의 왕인 피로스였죠. 피로스는 로마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진군합니다. 피로스의 군대는 그의 경험과 전략으로 로마 군대를 여러 차례 격파하죠. 특히 기원전 280년과 279년의 전투에서 피로스는 그리스 전사들을 이끌고 로마에 대항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대가가 컸죠. 피로스는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결국 자신의 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로마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군사적 재편성과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부 지역의 다른 도시국가들과 외교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타렌툼의 동맹국인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피로스의 군사적 지원을 받았지만 로마의 전략적 동맹이 강화됨에 따라 그들의 연합은 점점 약화됐죠. 결국 로마는 에피루스 왕국의 군대에 반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기원전 275년 로마는 마지막 결전을 위해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고 피로스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투에서 로마는 필리포스의 전략을 반박하며 자신들의 군사체제를 최대한 활용했고 이는 로마의 군사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됩니다. 로마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그리스의 문화적, 정치적 지배력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죠. 이후 로마는 남부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로마 문화와 법률을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로마는 새로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통해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됐죠. 피로스는 그리스의 전설적인 군사 지도자로 뛰어난 전략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그리스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고 로마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진군하기로 결심하죠. 기원전 280년 피로스는 타렌툼과 동맹을 맺고 로마에 맞서는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피로스의 첫 번째 전투는 카라디스에서 치러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피로스는 로마 군대와 맞서 승리를 거두죠. 피로스는 그의 군대를 잘 조직하고 전술적으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해 로마군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대가로 그의 군대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죠. 이로 인해 피로스는 또 이런 승리가 지속된다면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은 후에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로 유명해집니다. 기원전 279년 피로스는 로마 군대를 상대로 또 다른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투에서도 그는 뛰어난 전술을 발휘했지만 로마의 불굴의 의지와 끈질긴 저항에 직면하죠. 피로스는 그의 전략적 접근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로마 측에서도 많은 전투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후에 로마가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데 기여하죠. 피로스는 이탈리아에서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그의 군대는 점차 병력의 손실과 보급의 어려움에 직면하죠. 로마는 계속해서 새로운 동맹국을 확보하고 군사력을 강화했으며 피로스가 외부에서 군사를 이끌어오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했습니다. 또한 로마는 피로스의 전술을 분석하고 그의 전략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합니다. 기원전 275년 로마는 피로스에게 최종 공격을 감행하죠. 이 전투에서 로마는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결집해 피로스의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피로스는 로마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응하려고 전략을 수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보급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종적으로 로마는 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피로스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피로스의 이탈리아 원정은 로마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로마는 피로스와 치른 전투를 통해 병법과 전략, 군사적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고 이는 이후 로마가 군사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죠. 또한 피로스의 병법적 재능은 로마의 강력한 자극이 되어 후에 그리스와의 관계에서 로마가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피로스는 로마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의 군사적 재능과 전략은 로마의 군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원정은 로마가 자신들의 군사 체계를 재정비하고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제한권은 로마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해 공화국으로의 전환을 거쳐 정치 체계의 기본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를 다룹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로마는 점차 강력한 도시국가로 성장하며 후에 펼쳐질 대제국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제한권의 결말은 로마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을 간결히 정리하면서 역사적 교훈과 흥미를 남깁니다.